시어머니는 그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얼른 손을 닦았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야? 어머니, 저희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시어머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병원에 간다는 건 한 가지 의미였습니다. 혹시 손주를 기다려온 3년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손주는 언제 보려고?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요. 남편 쪽 문제로 임신이 어렵대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 쪽 문제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손주를 갖기 힘들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더 힘들 거였습니다. 이럴 때 시어머니가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 괜찮아, 며느리야. 요즘엔 방법도 많다잖니. 시험관 시술도 있고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이미 결정했어요. 강아지 키우기로요. 강아지? 네, 강아지면 충분해요. 저희한텐 강아지가 있으면 돼요. 그럼 어머니, 이만 전화 끊을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아지라.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애처로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밝게 말했을까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가서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는 못 보나 봐요. 며느리가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래도 강아지라도 키우면 위로가 되겠죠? 일주일 후 며느리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기 보세요. 이름은 복순이에요. 어머, 귀엽네. 그래, 잘 키워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애를 못 가지니까 허전한 거겠지. 강아지라도 있으면 좋겠지. 내가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째 데려왔어요. 복순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요. 둘째, 그리고 또 1년 후, 셋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들 집에는 강아지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삶이 온통 강아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늦게 갈게요. 애들 아침 산책시키고 밥 주고 가야 해서요. 점심쯤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제사는 아침 일찍 지내는 건데.
점심에 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 산책이 제사보다 중요한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제사 저녁에 갈게요. 애들 혼자 두면 불안해서요. 낮에는 집에 좀 있어줘야 해요. 가족 모임이 있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조금만 일찍 갈게요. 애들 저녁 시간 맞춰서 집에 가야 해서요. 시어머니는 점점 속이 상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가족 모임도 모든 게 애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하는 애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명절에도 강아지 때문에 늦게 오고, 제사도 저녁에야 오고, 솔직히 좀 서운해. 뭐, 그런 말을 해야지. 그게 어디 말이 돼? 그래도 며느리가 애를 못 가져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서. 강아지라도 키우면서 위로받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 안 될까 봐. 그래도 정도껏이지. 당신이 너무 참는 거 아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다잖아. 나만 옛날 사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는 게 나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요즘 세대는 다르지.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운다잖아. 내가 이해해줘야 해. 며느리도 나름 힘든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서운했습니다. 명절상을 차리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혼자 음식을 만들면서도 며느리가 오긴 올까? 이번에도 늦게 오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포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늦게 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강아지 중심의 생활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이게 요즘 세상이지.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해 추석,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시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응. 며느라 추석 준비 때문에 전화했니? 그게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식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석에 해외여행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을 친정 식구들과 여행으로 보낸다는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한 것은 강아지 3마리를 일주일 동안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며느리를 이해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래, 맡아줄게. 여행 잘 다녀와. 그렇게 시어머니의 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출국이에요. 오늘 저녁에 애들 데려다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며느리야, 강아지들 관리는
어렵지 않겠지? 아, 괜찮아요. 제가 메모 다 적어둘게요. 어머니,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면 금방이겠지. 그래, 며느리가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기분 전환이 되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강아지 3마리가 낯선 집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개 유모차, 접이식, 드라이룸, 대형 사료 봉지 3개, 간식통, 영양제 케이스, 배변 패드 1박스, 장난감, 가방, 산책용 목줄과 하네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뭐니? 애들 일주일치 용품이에요. 애들 예민해서 평소 쓰던 거 다 가져왔어요.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짐을 하나하나 풀어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복순이는요. 갈 알러지가 있어서 갈 들어간 간식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둘째, 몽이는요.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자주 말 걸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세요. 셋째, 꼬미는요. 산책을 하루 3번 꼭 나가야 해요. 아침 7시, 오후 3시, 저녁 8시요. 한 번에 30분씩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A사 용지 3장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돌봄 매뉴얼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적어놨어요. 복순이 밥은 아침 8시, 저녁 6시, 몽이는 아침 9시, 저녁 7시, 꼬미는 아침 7시, 저녁 5시요. 그리고 물은 자주 갈아주셔야 하고, 배변 패드는 하루 3번 교체, 털 빗질은 매일 저녁 1번씩. 아, 그리고 여기 비상 연락망이에요. 혹시 애들 컨디션 이상하면 이 병원으로 바로 연락하세요. 시어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마리의 밥 시간이 다 다르고 산책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알러지에 주의해야 하고 얘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내일 출국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여행 잘 다녀와. 복순아, 몽아, 꼬미야. 엄마, 금방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며느리는 강아지 1마리씩 꼭 껴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차에서 나와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고생 좀 해주세요. 저희 다녀올게요. 고생 좀 해주세요라는 말. 감사합니다도 죄송합니다도 아닌 고생 좀 해주세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차가 떠나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아지 3마리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짐들, 낯선 집에서 불안해하는 강아지들, 그리고 손에 쥐어진 A사 용지 3장.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게 나았겠다. 그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저녁 6시. 매뉴얼에 따라 첫째,
복순이의 밥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료를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복순아, 밥 먹자. 하지만 복순이는 사료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 강아지도 불안했던 겁니다.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 시어머니는 매뉴얼을 다시 펼쳤습니다. 복순이가 밥을 안 먹으면 손으로 직접 한 알씩 먹여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사료를 손으로 집어 복순이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조금씩이라도 먹자. 저녁 7시. 둘째, 몽이의 밥 시간. 저녁 8시. 셋째, 꼬미의 산책 시간. 시어머니는 매뉴얼을 보며 하나하나 해냈습니다. 밥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산책을 나가고, 배변 패드를 교체하고,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제 자야겠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잠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강아지들은 밤새 낑낑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들은 계속 울었고 둘째 몽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왜 짖어? 조용히 해야지. 이웃집에서 항해 들어오겠다. 시어머니는 몽이를 안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몽이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강아지들까지 같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줘. 할머니 너무 힘들어. 새벽 3시.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순이와 꼬미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싸우면 안 돼. 순식간에 두 마리가 서로 달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두 강아지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시어머니의 손등을 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움켜쥔 채 화장실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씻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온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뜨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 꼬미 밥, 아침 8시 복순이 밥, 아침 9시 몽이 밥, 그리고 산책, 청소, 털 빗기.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할 수 있을까요? 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째 아침, 시어머니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퀭하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꼬미의 밥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젯밤 바닥에 앉아 강아지들을 달래느라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했던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날도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아침 7시 꼬미 밥. 아침 8시 복순이 밥. 아침 9시 몽이 밥. 오후 3시 산책. 저녁 5시 꼬미 밥. 저녁 6시 복순이 밥. 저녁 7시 몽이 밥. 저녁 8시 산책. 그 사이사이 물 갈아주기, 배변 패드 교체하기, 털 빗겨주기, 눈곱 닦아주기.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 키울 때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좀 자야 하는데, 하지만 강아지들은 여전히 낑낑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본 광경에 입을 막았습니다. 셋째, 꼬미가 심한 설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배변 패드 위는 물론이고 바닥도 소파 밑도 온통 지저분했습니다. 아이고, 시어머니는 새벽 2시에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리고 구석구석 닦아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당신이 있었으면.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드네요. 청소를 마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하지만 꼬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설사를 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얘가 많이 아픈 건가? 아침 9시 시어머니는 꼬미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아지는 작았지만 계속 안고 걷기엔 무거웠습니다. 팔이 저렸지만 택시를 부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을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선생님, 이 애가 밤새 설사를 심하게 했어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수의사는 꼬미를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배를 만져보고 눈과 입을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얘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예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원래 주인이 따로 계신가요? 예. 며느리가 여행을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봐주기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어르신, 고생 많으시겠어요. 강아지가 예민하면 낯선 사람한테 잘 적응을 못해요. 수의사의 말에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해주지 않은 말.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따뜻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얘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르신도 무리하지 마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약값 영수증을 보니 8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나중에 말해야 하나. 아니, 그냥 내가 내자. 돈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시어머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꼬미는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지만 이번엔 복순이가 밥을 거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알 한 알 손으로 사료를 집어 복순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발 좀 먹어줘. 할머니, 너무 힘들어. 하루 3번 산책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오후 3시, 저녁 8시. 매번 30분씩 강아지 3마리를 데리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5째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어나려다가 으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허리야. 허리가 완전히 삐끗했습니다. 며칠간 무리하게 강아지들을 안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이고 새벽마다 걸레질을 하느라 허리에 무리가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의 밥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너무 좋아요. 팔이 진짜 예쁘네요. 우리 애들은 잘 있죠? 시어머니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꼬미가 설사해서 병원 갔어. 나도 몸살이 나서 힘들어. 허리가 삐끗해서 걷기도 힘들어. 하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응, 잘 있어. 복순이 닭 알러지 조심하시고 계시죠? 몽이한테 자주 말 걸어주시고요. 아, 그리고 꼬미 산책 꼭 챙겨주세요. 운동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다 하고 있어. 어머니 최고예요. 그럼 또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허리 다쳐가며 강아지 돌보고 있는데 너희는 파리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구나.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함께 신혼여행으로 갔던 제주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강아지 3마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야,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게 내가 할 일인가요? 얘가 뭘 잘못한 거예요? 5째 밤, 시어머니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낑낑거리는 복순이, 불안한 눈빛의 몽이, 기운 없이 누워있는 꼬미. 이 아이들도 불쌍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낯선 할머니와 지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더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미안하다. 할머니도 이제 힘들구나. 너희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들고. 그렇게 닷새가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며느리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뭔가 좋은 말을 듣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강아지들을 목욕시키고 털을 말리고 집안 곳곳을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해놔야 며느리가 기분 좋게 데려가야지.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겠지. 그럼 이 고생도 보람이 있겠지. 그런 기대를 하며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없이 곧장 강아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복순이, 몽이, 꼬미. 엄마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며느리.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강아지들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행 잘 다녀왔니? 네, 너무 좋았어요. 팔이 정말 멋졌어요. 며느리는 복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얘 왜 이렇게 말랐어요? 시어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생했어요도 아니고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우고 허리를 다치고 병원비를 내고 그 모든 고생 끝에 돌아온 말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였습니다. 이 애가 며칠을 밥을 안 먹어서 손으로 한 알씩 먹이기도 하고 병원도 데려갔어.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있나요? 제가 메모까지 다 적어드렸잖아요. 그 순간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내 강아지 때문에 밤을 다 새웠다. 허리도 다치고 몸살도 났어.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뭐가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야? 그렇게 화내실 일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명절도 친정이랑 여행 가면서 시댁은 안 오고 강아지는 나한테 떠맡기고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그럼 어쩌라고요? 강아지 맡길 데가 없었잖아요. 호텔에는 못 데려가고. 그럼 여행을 가지 말았어야지. 시어머니한테 강아지를 3마리나 맡기고 친정이랑 여행을 가. 그게 말이 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 왜 소리를 질러? 이게 말이 되니? 내 마누라 하는 짓이 말이 되냐고. 엄마,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만에 온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해?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 이상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나는 그저 강아지나 봐주는 사람일 뿐인가. 일주일 동안의 고생은 무엇 때문에 한 건가? 좋아. 알았어. 나는 걔보다 못한 것 같네. 어서 다 데리고 가. 그럼 저희도 이제 명절에 안 올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저희 애들 싫어하시잖아요. 내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태도가 문제야. 사람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엄마, 그만해. 왜 자꾸 그래? 너도 정말 실망이다. 엄마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강아지들 데리고 당장 나가. 며느리와 아들은 강아지 3마리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끄럽게 짖던 강아지들도 매일 울리던 알람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집안 곳곳에 강아지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배변 패드, 털, 장난감, 사료 그릇.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난 강아지들 보다 못한 존재인 건가?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거지?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컸어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아파가면서 강아지 돌봐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며느리 편만 들고 이게 우리가 키운 아들인가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들하고도 이렇게 틀어지고 며느리하고는 말도 안 하게 되고 야,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얘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강아지들 때문에 잠을 못 잔 것보다 더 힘든 밤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에게 실망했고 며느리에게 화가 났고 자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지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들이 전화하지 않을까? 혹시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 우리 이제 그만 풀자. 같이 밥 한 끼 해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른이지.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언제 볼까? 내일 저녁 6시에 엄마 집 근처 한정식집으로 올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화해할 수 있겠지. 며느리도 미안하다고 하겠지.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을 조금 진하게 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6시. 시어머니는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 그래, 너희 먼저 왔구나. 오래 기다렸니? 시어머니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아들이 재빨리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엄마,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도 있고. 그래, 고맙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저번에는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좀 예민했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죠. 며느리의 사과에 시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가족이야. 이렇게 풀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그래. 이렇게 푸니까 좋네. 자, 건배 한번 할까요?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이렇게 화해하니 좋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 먼저 나가 있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 네, 엄마. 시어머니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을 씻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로 밖 복도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랑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러게, 강아지 일로 그렇게 화내실 줄 몰랐어.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나 봐. 그래도 우리 강아지들 잘 돌봐주셨잖아. 여기까지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래서 내가 애를 안 낳는 거야. 시어머니는 손을 씻다 말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물소리만 흐르는 화장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강아지도 제대로 못 보시는데 애였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낳지 않기를 잘했어. 뭐, 그렇긴 하지. 시어머니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애를 안 낳는다고? 3년 전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남편 쪽 문제로 임신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지?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주를 못 본다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선택이었다고?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명절에 늦게 와도 제사에 빠져도 가족 모임을 거부해도 애를 못 가진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강아지 3마리를 일주일 동안 맡아 밤을 새우고 허리를 다치고 병원비를 부담하면서도 며느리가 불쌍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며느리와 아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들으셨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그럼 지금까지 아기 못 가진 게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엔 진짜였는데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3년 동안 나는 너희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봐. 너도 알고 있었니? 내 마누라가 일부러 애를 안 낳는다는 걸? 그게 엄마, 요즘 시대가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 아들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둘이서 나만 속였구나. 3년 동안 손주를 기다리며 혼자 애태웠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너희가 나를 3년 동안 속였단 말이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움켜쥐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뒤쫓아 나왔지만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걸었습니다. 집까지 30분 거리였지만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컸어요. 며느리랑 짜고 어미를 속이는 아들로 컸어요. 여보,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동안 나는 손주를 기다리며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바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그만하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손주도 포기할게요. 며느리도 포기할게요. 심지어 아들도 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사랑과 이해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손주에 대한 기대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아들에 대한 믿음도, 이제 그저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